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가 멈춰서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 심의 그리고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등 민생 현안을 앞에 두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이 곧 민생 개혁입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넘어서서 민생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자라는 국회로 개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멈춰서 있지만 우리 정개특위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정개특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야 간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지가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 정개의 원로분들과 학계,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우리 특위의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오찬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과제, 정치관계법 개선 방향, 선거 연령 하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과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정치개혁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외에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원회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준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드린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특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교수님 7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입니다. 저는 그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그 개혁 방향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유권 확대, 특히 이제 정당의 활동 자유와 또 유권자들의 그 자유 부분을 확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득권 구조를 이제 개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득권은 이제 전체 정당 정치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정치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했던 내용들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먼저 정당활동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 정당법상 자치구 시군에 대응하는 정당 조직을 이제 금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생활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위배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와 관련된 해결 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지구당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폐해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었던 지구당 폐해를 반복하지는 않도록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자치구 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의 지방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그 부분이 해결 방안이겠다. 다만 이때 구시 군당 운영의 고비용 해소나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자치구 시군 의회에 의석을 가진 구시 군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청사의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정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고 또 구시군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후원인이 중앙당 시도지부 또는 구시군당을 지정해서 정치자금 기부를 가능토록 하고 구시군당에서는 국고보조금,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입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주최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간의 선거 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대의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많은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바 특히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또 정당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또 자유로운 지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현행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정보 유통과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는 물론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으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하자.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후보자의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의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당 입후보 예정자 지지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자. 단 이때 전국 규모의 대규모 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후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출 경비 내역을 30일까지 보고토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도 역시 축소하자. 지금 현재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의 선거운동도 가능토록 하고 다만 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선거운동은 제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입후보 예정자 초청 및 정책 토론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자. 또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주요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 학회와 공동으로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8개월 전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산정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3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선거권 연령 및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권자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고연령 사회에 있어서 그 정치적 의사가 너무 그 고연령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대표될 위험성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년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대표성을 보장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뒤 발표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고령사회인 일본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도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적인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싶고요. 다만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등의 부분과 관련해서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시민교육 강화를 전제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 배분의 지급 방식 개선인데요. 국고보조금 독점구조의 개선과 정당 운영 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고, 개별 정당을 넘어서서 정당 정치 질서 자체의 기득권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일괄 배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당비 납부액 및 납부 비율에 연동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진성당원에 기반한 정당 정치의 제도화와 정책을 좀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공직선거 후보자 및 후원의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의 예비 후보자, 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정치 경쟁의 공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현재 연금모금 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특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것을 통해서 돈 안 쓰는 선거와 정치활동의 정착, 또 정치경쟁의 형평성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에는 신고해서 반환 보전 받은 비용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윤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국대학교 박명호입니다. 먼저 입법 선택과 결정에 참고하시고자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과 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듣기로는 두 번째 공청회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정치관계법 중에서도 선거 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통상 정치관계법이라고 할 때 선거법,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특히 선거제도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머지 정치관계법들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 또는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 오늘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치관계법, 그중에서도 선거제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 진술인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2년 전에 논의했던 거나 또는 앞으로 4년 후에 논의할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치는 않는 이유는 아마 선거제도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거제도는 개헌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진전을 기대하기가 더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앞서 김윤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이유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하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당에 관련된 부분은 같은 결론이지만 근거가 좀 추가된다고 한다면
역시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거제도가 일정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 단위의 조직이 없이 과연 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구당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공천과 그 선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나마 그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의 조합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다면 비례대표의 증원이 불가피할 거고 그건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례대표의 증원이 과연 적절한 처방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과연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공천하고 국민들이 선출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별다른 논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지금처럼 정당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과연 정당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투표를 하도록 유권자들은 정당이 준 리스트만 갖고 선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지 권역별로 선출할지 또는 권역별로 할 때 이 지역의 문제 또 지방의 문제와 이익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공천 시기와 방식의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은 후보 등록 마감일에 총선 공천이 완료된 선거였습니다. 뭐 그 선거라고 해서 특별히 더 늦어진 건 아니었지만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었고 그 전의 선거 또한 그에 못지않게 공천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유권자에게 일정한 시간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시기까지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그 법규 일정한 시기라도 최소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후보 등록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비 후보자 제도를 포함해서 상시 선거 운동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이제 그 정당 공천의 제도화, 최소한 시기적인 제도화라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 법정 공천 시기를 지킨 정당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의 차등 지급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거의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고 지난 총선거의 경우에는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 과정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넣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든가 시동안 인구 편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또는 인구 기준일의 문제도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100% 이걸로 설명은 불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당에서 추천하고 정당에서 사실상의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로 앞서 김인철 교수님 발제한 부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거대 정당과 현역 정치인 우선의 기득권 담합 구조를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 자금과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천대 정형외과 이준환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앞에 앉아 있는 진술인들 4명 모두 다 선거 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도 19살을 선거 연령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로 선거 연령을 삼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이 선거 연령 하향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지난해에 없지 않았었는데 선거 연령 하향 문제를 개헌으로 한다는 것은 추후에도 만약에 18세 또는 그 이하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될 시간이 올 때 또 그걸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선거법의 개정으로 통해서만 하더라도 선거 연령을 하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들 세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향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23페이지에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는 그 조항들을 살펴보면 불법 선거나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돈을 안 쓰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선거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선거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보면 그 2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사례를 적어하는데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 8번, 뭐 예비 후보자 등록은 며칠간 할 수 있고 또 명함의 크기는 뭐 9cm, 5cm, 뭐 인쇄물 발송은 몇 번 할 수 있고 전체 면수는 또 몇 페이지에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선거 벽보도 인구 500명에 1매씩 이 숫자도 확정이 되어 있고 뭐 선거 공보에도 페이지 제한이 다 되어 있는 것 현수막도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이렇게 숫자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29페이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확성 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 숫자나 한도나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이상은 못하게끔 이런 그 접근 방식을 띠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사례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불법 선거나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은 더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돈을 안 쓰는 선거운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현상 유지 이상의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아까 김인철 교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총액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해주고 뭐 확성기를 몇 개를 달던 뭐 명함을 몇 개를 만들던 선거복표를 몇 개를 현수막을 몇 개를 걸던 그 한도에서는 그 허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의 폭은 허용하되 그것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감시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또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부분은 또 좀 그 방향을 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 방식도 저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충돌돼서 사법부의 판단은 뭐 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판결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야간 시간이라든가 뭐 국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확성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의 편의를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더 보장한 차원에서 여전히 좀 규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앞서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뭐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인터넷 댓글 트래픽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현행 선거법에는 8조의 이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라든가 10조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해당될지 안 될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현행 규정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감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얼마 이상씩 이체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보듯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금감원이 그런 것들을 보듯이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불법적인 트래픽이 보인다던가 조작된 댓글이 달린다던가 그 숫자들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건데요. 현행 의원은 300명이고요. 25조 2항이 보면 이게 인접해 있는 구시군을 옆에 붙여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선관위가 200명 지역구하고 100명 비례대표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 하면은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240여 개의 지역구가 일단 필요합니다. 240여 개의 지역구인데 이거를 인구의 옆에 지역구 구시군을 터서 이쪽에 붙이거나 일부를 붙이거나 할 때 이 규정대로 한다면 적어도 수십 군데의 지역에서 지역구가 게리맨더링 시비가 파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전국 5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좀 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 기구에서 총 11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있고 결선 투표제 도입도 있고 또 국회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 의석을 360석으로 늘리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7대 과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인데 앞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만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시는 취지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왜 너무 당연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좀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췄을 때 이게 고3 교실에 혼란이 초래된다라는 반론이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3월에 치러지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4월 그리고 지방선거는 6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만 18세에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4월,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생일이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대체로는 만 18세입니다. 만 19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이게 고3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의 문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저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이게 고3 교실의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지만 오히려 다수는 고등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의 선거권 문제다. 이렇게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게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가 2015년에 만 18세로 낮춘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선거 포스터에 고3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투표하는 사진을 넣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투표하세요라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주권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투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다음에 대대적인 어떤 주권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라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뭐 운전면허라든지 병력, 뭐 혼인, 공무원 시험 이게 다 가능한 연령대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어 왔지만,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의무하고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는 고등학교로 졸업한 청년들의 문제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것은 이웃 일본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정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각에서 이제 학제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지금 만 18세 선거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전혀 학제하고 연관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만 18세가 된 고등학생들이 투표하는 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학제하고는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거권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만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같은 경우, 그리고 대통령 40세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이야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규정은 만 25세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만 18세 선거권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20대, 30대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의 경우에는 겨우 1%밖에 안 되는, 합쳐서 1%, 20대 같은 경우는 0.3%밖에 안 됐던 우리 그 경험을 봤을 때는 피선거권을 낮추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여성 할당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중에 여성 의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IPU 자료에 의하면 193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117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구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 의무 공천제가 도입됐지만 국회의원 한 개 지역구에서 기초든 광역이든 한 명만 여성을 공천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실효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강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지금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와 함께 지역 정당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로컬 파티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유권자 단체나 선거인 단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허용이 돼 있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할 때는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지역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내고 명부를 내고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지방 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구성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프라이부르크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도 이 시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와 함께 지역 정당 설립도 같이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탁금 완화 부분도 많이들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나 장애인 투표권 보장도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은 각 당에서 한 분씩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들에 있어서 거의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그 박명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년 전에도 같은 얘기고 앞으로 4년 후에 와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된 부분의 제도 개선도 지체되어 왔다는 그런 지적이 와 닿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